6.3 선거 딱 열흘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국회의원 보궐선거 최대 격전지 부산 북구가 앞 이 후보들 신경전이 대단합니다. 하정우 후보, 한동훈, 박민식 두 후보가 벌이는 안보관 협공에 웬 색깔론이냐면서 맞받았습니다. 최재원 기자입니다. 배우 이원종 씨와 함께 부산 만덕사지를 찾아 지지자들과 반갑게 인사하는 하정우 더불어민주당 부산 북가 보궐선거 후보. 어제 야권 후보들이 제기한 주적 논란에 때 아닌 색깔론이라고 반박했습니다. 국방백서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안보상의 주적은 북한 정부라고 되어 있는데 그걸 왜 묻는지 그게 도대체 북구 발전과 무슨 상관이 있는지 그걸 잘 모르겠습니다. 색깔론이 왜 말입니까? 한동훈 무소속 후보는 이재명 정부가 늘 주적에 대한 질문을 회피해왔다며 공세를 이어갔습니다. 저는 이렇게 묻고 싶습니다. 이재명 정권의 주적은 북한이 아니라 스타벅스입니까? 야권 경쟁자 박민식 국민의힘 후보를 향해서도 일침을 놨습니다. 그분은 굉장히 차이가 떨어지는 3등 후보 아닌가요? 박민식 후보는 하정우 후보에 대한 안보관 공세에 한 후보와 모처럼 힘을 합쳤습니다. 아버지를 아버지라 못하고 뭐 하는 이야기가 생각나는데 안보관뿐만 아니라 정치인으로서 주체적인 의사결정을 할 준비가 전혀 안 돼 있는 사람 같아요. 다만 한 후보와의 단일화 가능성엔 선그으며 진짜 보수는 자신이라고 맞받아쳤습니다. 이명박, 박근혜, 윤석열 보수 대통령 3명을 감옥에 보내는데 1등 공신인 사람. 보수를 파멸시킨 파괴자입니다. 채널A 뉴스 최재원입니다. 경기 평택을에선 민주당 김용남 후보의 차명 대부업체 운영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당사자인 김 후보는 부인하고 있지만 상대 후보들은 의혹만으로도 후보직 사퇴감이라며 공세를 폈습니다. 보도에 손인혜 기자입니다. 김용남 경기 평택을 국회의원 재선거 후보의 대부업체 차명 운영 의혹 핵심은 김 후보가 자신이 소유한 농업법인을 통해 대부업체를 차명으로 운영하면서 배당을 받았다는 겁니다. 이에 김 후보가 해당 업체는 경영위기에 처한 동생을 돕기 위해 인수한 것으로 이미 폐업 상태라고 해명했으나 사인의 입장에서 제 친동생의 어려움을 해결해 주고자 영업활동도 하지 않은 지가 벌써 한 2, 3년 됐고요. 곧바로 이름만 빌려준 것이라는 김 후보 동생 주장이 추가 공개됐고 업체 또한 최근 3년짜리 대부업 면허를 갱신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야권은 일제히 비판했습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재산만 128억 있는 사람이 서민들에게 고리이자 뜯었다고 꼬집었고 주진우 의원은 양문석처럼 당선돼도 무효라며 후보직 즉각 사퇴하라고 했습니다. 낮에는 민주당 후보, 밤에는 차명 사채업자 김 후보의 거취 숙고, 민주당의 감찰을 촉구합니다. 민주당은 당장 판단하지 않는 대신 김 후보 측에 적극적인 해명을 요청했습니다. 후보자에게 보다 적극적인 소명을 좀 준비해서 당 내에도 소명을 좀 해주시고 언론과 시민들에게도 적극적으로 소명을 해주는 게 좋겠다. 이렇게 요청을 한 거고. 채널A 뉴스 손인혜입니다.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여야 정치권은 일제히 불심 잡기에 나섰습니다. 차마 부처님 앞에서까지 싸울 수는 없었겠죠. 오늘 이 자리에서만큼은 화합의 의미를 다졌습니다. 이준성 기자입니다. 선거운동복 대신 오랜만에 정장을 차려입은 정원호 후보와 오세훈 후보. 옆으로 나란히 앉아 옅은 미소를 띠며 대화를 이어갑니다. 선거 기간 내내 서로를 향해 날선 반응을 보여온 여야 지도부도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상대당 후보와도 악수를 하며 짧은 인사를 나눴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내외도 법요식에 참석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여야가 한데 모인 자리에서 화합을 강조했습니다. 각자 도생이 아닌 공존 상생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따뜻한 마음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불교계가 보낸 정치권을 향한 메시지엔 참석자들 모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늘 각 정당의 정당 대표, 국민의힘 대표도 오셨고 전부 다 당이 다르고 이론이 다르지만은 대한민국을 잘되게 하려고 하는 마음은 같다고 봅니다.
행사가 끝난 뒤 이 대통령은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 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 등과 차례로 악수한 뒤 빠져나갔습니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전남 순천의 송광사를 찾아 불심 공략에 나섰습니다. 채널A 뉴스 이준성입니다. 예, 부산 북갑 선거 정말 치열하죠. 이 세 후보 정말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습니다. 각 후보들의 최근 모습 살펴보시죠. 힘내라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북구 주민들을 보고서 어떻게 눈물이 나오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정말 고맙습니다. 하정우를 당선시켜 주십시오, 여러분. 북구의 아들이자 전재수의 동생 하정우 인사드립니다. 반갑습니다. 국민의힘 지도자 나경원 지금 왔습니다. 제가 오늘 정말 박민식 후보 꼭 당선시키고 싶어서 왔는데요. 북구의 아들이 오죽했으면 머리를 잘랐겠습니까? 신나게 즐겁게 하는 사람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진짜 보수는 저 한국입니다. 민주당 정권을 강하게 지킬 수 있는 사람 우리가 정광재 전 대변인, 한동훈 후보도 정치인 다 됐습니다. 저렇게 유세차에 올라가서 춤을 추는 걸 보면요. 어제 부산에 갔다 왔다면서요? 부산 다녀왔고요. 뭐 해운대에도 있었고 부산 북갑도 다녀왔는데 부산 북갑이 전국에서 정말 제일 그 면적이 좁은 수준일 정도로 좁은 지역구입니다. 전체 유권자가 11만 명대니까 사실 그 13만 5천에 미치지 못해서 어쩌면 다음번에는 을과 합쳐져야 될 정도로 좁은 지역구예요. 그래서 제가 뭐 하루밖에는 있지 않았지만 세 사람 다 유세하는 장면을 봤습니다. 아, 예. 뭐 각자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이건 뭐 객관적으로 같은 5시대에 하정우 후보와 한동훈 후보가 불과 200m 차이를 두고 구포시장 양면에서 집회를 했습니다. 근데 실제로 열기가 뜨겁더라고요. 뭐 민주당 지지자들은 민주당 지지자대로 하정우 후보가 당선될 것이다라고 확신하고 있는 것 같고요. 한동훈 후보는 최근에 여튼 여론의 변화, 바닥 민심의 변화가 분명히 있다. 이것을 실감하고 있다. 그래서 본인이 승리할 것이다라고 확신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반대로 좀 박민식 후보의 유세는 최근에 뭐 여론이 좀 반영됐는지 모르지만 두 후보에 비해서는 조금 뭐 세가 덜 결집된 모습이었습니다. 예. 자, 홍석준 전 의원님, 이 단일화. 박민식 후보는 머리를 삭발할 정도로 단일화하지 않겠다라는 의지가 확실해요. 근데 이제 여론조사 이따가 결과를 보여드리겠습니다만 여러 가지 숫자가 있습니다만 현재로서는 단일화하면 내가 단일화되는 게 아니라 한동훈이 포기해라. 한동훈이 포기하면 나로 단일화된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에 한동훈 후보는 박민식 표, 만약에 박민식을 찍으면 하정우가 당선된다라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하정우 후보 쪽에서는 보수 단일화 관심 없다. 지금 여기 지역 선거에 내려와서 단일화 얘기를 왜 하냐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데 이 단일화 문제 어떻게 보세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박민식 후보도 지금 화면에 있는 것처럼 굉장히 본인의 마지막 결기를 삭발로 이제 보여줬고 처음부터 끝까지 단일화 1도 없다 강하게 좀 이야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제 어떻게 될 것이냐도 굉장히 좀 중요한데 지난번 2024년도 22대 총선을 본다면 여론조사상으로는 뭐 끝까지 팽팽했습니다만은 막상 또 껑을 여니까 부산의 18개 선거 중에 전재수 후보, 전재수 의원직 빼고 17개를 당시에 이제 그 국민의힘이 이겼는데 그만큼 영남권에서는 여론조사상으로 나타나지 않는 바닥 민심이 굉장히 강하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결국 이제 단일화가 이제 돼야 되는데 결국은 이 그런 어떤 부분에 대해서 박민식 그리고 한동훈 후보 어떻게 받아들일 것이냐 하는 이런 문제에 있어서 현재까지는 박민식 후보가 단일화의 뜻은 완강하게 지금 부정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예, 여론조사의 흐름은 보면 이렇습니다. 민주당 하정우 후보 35, 박민식 후보 20, 한동훈 후보 31, 3자구도 이렇게 되죠. 또 다른 여론조사요? 32.9, 20.5,
34.6 이런 여론조사 결과도 있습니다. 자, 과연 이런 상황에서 이 보수 후보의 단일화가 있을 수 있는지, 사전투표가 이제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그 전에 단일화가 돼야 된다면 그 전에 이루어져야 그나마 효과가 있을 텐데 과연 가능할지 여부는 아직은 알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삭발까지 결기를 다시고 있는 박민식 후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부산 북갑에서 또 다른 새로운 또 이슈가 던져졌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대한민국 주적 북한 맞습니까? 요거 선거운동 하는데 이렇게 풀어도 됩니까? 선거운동 중입니다. 죄송합니다. 백서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대한민국의 주적은 북한이고 하정우 후보가 그거 얘기 못하는 거 지적하니까 민주당이 공식으로 비판하는 입장을 냈습니다. 주적이 누구냐에 대한 질문에 답을 하지 않았다는 식으로 비판을 하셨는데 뭐 한국의 주적은 국방백서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안보상의 주적은 뭐 북한 정부라고 되어 있는데 그걸 왜 묻는지. 예, 성치훈 부대변인. 네. 뭐 백서에 다 나와 있는 걸 뭐하러 물어보냐. 그리고 지역선거에 내려와서 저런 걸 왜 묻냐. 이게 하정우 후보의 입장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보수의 철진한 이런 사상 검증식 질문이 아직도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우리 주적, 대한민국의 주적은 북한입니다. 이 얘기 왜 못합니까? 마치 이거 얘기를 못할 것처럼 주적과는 대화하면 안 됩니까? 우리는 북한과 대화하면서 어떻게든 이 평화를 추구하자는 정부이다 보니까 너네 대답 못하지? 북한 주적이라 대답 못하지? 이걸 원하는 것 같은데 대답 왜 못합니까? 오히려 우리가 대답을 안 하고 거부하는 것은 본인들의 그런 보수 진영이 갖고 있는 그 편협한 사상 검증식 질문에 대해서 단호하게 거부하겠다는 겁니다. 그런 질문을 해가지고 우리가 주적이라 대답하면은 뭐라고 대답합니까? 할 말도 없으면서 뭔가 그럼 주적과 대화 왜 하냐고 얘기할 겁니까? 아니 뭐 전쟁 중에는 당연히 주적과도 대화할 수 있는 것이고 어떤 나라와도 무조건 평화를 위해서는 국민의 안보, 국민의 안전을 위해서는 대화할 수 있는 겁니다. 오히려 당신들처럼, 그러니까 보수 진영처럼 그렇게 편협한 사고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야말로 그런 질문에 어떤 답변, 우리 답변에 대해서 뭐라고 반박할 겁니까? 그런 식으로 뭔가 이 선거 자체를 뭔가 색깔론으로 몰고 가고 싶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사상검증적 질문을 피하기 위해서 뭔가 그걸 거부하는 거에 대해서 이거 봐라, 답 못한다. 이런 식으로 몰아세우는 철진한 색깔론 논쟁 언제까지 할 겁니까? 저거 먹히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런 유치한 선거 논쟁을 하는 것보다는 그 북극갑과 관련된 질문들, 정책적 질문들을 통해서 후보 간 차별성을 추구하는 것이 옳지 저런 식의 사상검증식 질문은 어느 지역에서건 불필요한 질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정광재 대변인, 색깔론이라고 했고 또 민주당 오늘 조승래 총괄 선대본부장은 싸움꾼, 말꼬리 잡는 싸움꾼의 얘기에 답변할 필요가 없다라고 얘기하더군요. 뭐 색깔론이라고 공격을 하는데 저거를 국민의힘이나 한동훈 후보가 먼저 꺼낸 것이 아니라 일반 유권자 또는 뭐 유튜버 중에서 궁금해하는 분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정우 후보에게도 물어봤고 지금 울산시장으로 뛰고 있는 김상욱 후보에게도 물어봤고 정원호 서울시장 후보에게도 다 물어본 겁니다. 그럼 지금 성춘 대변인 말처럼 주적은 북한이다라고 쉽게 얘기하면 그 같은 우려를 충분히 불식시킬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얘기를 못하고 있잖아요. 지금 하정우 후보도 그 백서에 다 나와 있습니다. 이게 국방백서를 말하는 모양인데 백서에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저는 올바른 태도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더군다나 이 문제뿐만 아니라 공소취소 특검이라든가 지금 굉장히 그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질문에 대해서도 하정우 후보를 비롯해서 민주당의 많은 지역선거 후보들이 명확하게 얘기를 못하고 있어요. 그런데 국민들은 그거 궁금해합니다. 저는 지금 계속해서 뭐 여러 토론회가 개최되지 않고 있는데 민주당의 거부로 그러면 그 토론회 과정에서도 이게 중요한 논점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러한 질문들에 대해서 민주당 후보들은 명확하게 얘기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자, 과연 색깔 논쟁인 것인지 아니면 반드시 국민들이 알아야 할 것에 대한 질문인 것인지 이것도 유권자가 판단하시겠죠. 예, 부산시장 선거전도 치열합니다. 오늘 이렇게 두 후보 석가탄신일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서 범어사에서 합장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두 사람의 후보의 이 마음속에 있는 내용은 좀 다르겠죠. 예, 현장으로 한번 가보시죠. 전직 보좌진은 전재수 후보가 친분 있는 여론조사 기관을 앞세워 조사 일정을 자기 입맛대로 조직을 동원해 유선전화 착신 전환까지 지시하며 결과를 유리하게 만들었다고.
전재수를 알고 있는 분들은 전혀 사실이 아닐 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태어나가지고 그렇게 상대방이 험한 이야기를 해본 적이 없습니다. 일방적인 주장일 뿐이고요. 당당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홍석준 전 의원님, 오늘 박형준 후보가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서 전직 보좌진, 전재수 후보자의 전직 보좌진이 여론조사 조작 의혹을 제기했고 또 보좌관을 향한 어떤 갑질 의혹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해명해라라고 얘기를 했는데 전재수 후보 측에서는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지속적으로 유포하면 조치하겠다, 법적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선거의 민주당 후보들 같은 경우는 뚜렷하게 지금 해명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서울 정원호 후보만 하더라도 주치 폭행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야기를 하지 않고 있죠. 전재수 후보 역시 마찬가지인데 지금 까르띠에 시계를 받았냐 하더라도 뭐 명확하게 해명을 하지 않고 있고 최근에 또 보좌관 등에 의해서 보좌관이 어떤 갑질이라든지 조금 전에 화면이 나왔습니다만 여론조사에 있어서 뭐 조직적으로 유선전화 착신이라든지 이걸 두고 이제 좀 조직적으로 대응을 하면서 여론 조작을 했다. 뭐 이런 어떤 의혹 폭로에 대해서도 제대로 대응을 하지 않고 있는데 이것을 왜 대응을 하지 않고 있냐면 그것을 이야기했다가 사실이 아닐 경우에는 공직선거법상의 허위 사실 공표로 되기 때문입니다. 이번 지방선거에는 그게 굉장히 유독 심한데 왜냐하면 민주당 같은 경우는 지난번 대통령 선거 때 그리고 그 이전에도 그렇습니다만은 특히 이재명 대통령이 이 공직선거법 허위사실 공표 때문에 지금 현재 지금 파기환송까지 돼 있는 상태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특히 더 조심한 것 같은데 이럴수록 결국은 국민들이란 시민들이나 유권자들 같은 경우는 제대로 답변을 못하고 제대로 해명을 못하는 것이 뭔가 결국은 있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특히 전재수 후보 같은 경우는 지금 최근에 나온 이 보좌관들에 의한 어떤 갑질 의혹이라든지 특히 이 여론 조작에 의한 이 문제가 제대로 해명이 되지 않는다면 지금 박형준 후보가 맹렬히 추격하는 가운데서 막판까지 이것이 이슈가 됐을 때는 굉장히 전재수 후보한테 불리한 이슈가 될 것 같습니다. 예, 김지특 후보 지금 보면 박형준 후보가 맹렬히 추격하고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만 또 그 격차가 또 잘 안 좁혀진다는 또 얘기도 있고 여러 가지 얘기들이 지금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근데 이 유선전화 착신 전환, 그러니까 여론조사 과정에서 유선전화 착신 전환 의혹이라는 게 정확히 뭐예요? 그러니까 이제 전화가 오면 보통은 그냥 전화가 울리면 안 받으면 그냥 끊는 거 아닙니까? 그럼 다른 전화로 넘어가는 건데 착신을 이제 휴대폰으로 전환시켜 놓고 전화기가 울리면 받아가지고 응답을 한다. 이러면 이런 얘기를 주장하는 것 같습니다. 그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원래는?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사실은. 그렇게 집에 있는 전화로 받아야 된다? 그러니까 전화를 정확하게 유선 전화로 돌려놨을 때 근데 그게 이제 한두 사람이 개인적으로 집 밖에 나가는데 집 전화로 전화가 왔을 때 휴대폰으로 받을 수 있게 돌려놓는 거 이런 건 문제가 아니겠죠. 지금 주장하는 건 그런 것들을 조직적으로 대단히 많은 사람들이 했다라고 주장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국민의힘에서 일방적으로 이렇게 의혹을 제기하고 구체적으로 답변을 해라. 그런데 답변할 내용이 사실 없는 내용들이에요. 안 했다? 그러면 그 말이에요. 일방적으로 주장한 것에 대해서 너 이거 네가 한 거 아니야? 라고 했을 때 나는 안 했는데 라고 하면 왜 안 했는지를 구체적으로 얘기하라고 그러는데 아니 안 했는 걸 어떻게 구체적으로 얘기합니까? 근데 이게 전직 보좌관의 폭로가 있어서 그렇게 나온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일방적인 주장 아닙니까? 그런 폭로가 있다고 해가지고 그것이 다 사실이다, 100%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뭐가 있는 것처럼 느끼게 만드는 것 이런 걸 우리가 네거티브라고 하는 겁니다. 마타도어가 다른 게 아니에요. 상대에게 그러한 인식을 유권자들에게 그러한 인식을 심어주는 것 그래서 부정적인 생각을 갖게 만드는 것 이것이 네거티브입니다. 지금 국민의힘의 선거운동 방식이 이 네거티브에 너무 기대고 있는데 이렇게 하시면 안 되는 거죠. 지금 유권자들은 이 지역 발전을 위해서 가지고 있는 본인들의 비전이나 정책을 갖다 듣고 싶어 하는데 매일 하는 것이 네거티브다. 그렇다면 그 후보에게 어떻게 미래를 맡길 수 있겠습니까? 승기를 이미 잡은 자, 또 따라가려고 하는 자, 각 캠프에서 아마 선거 전략을 열심히 짜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과연 유권자는 누구의 손을 들어줄까요? 경기 평택을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김용남 후보에 대한 이 논쟁이 굉장히 시끄럽습니다. 대부업체를 차명 운영한 것 아니냐 그 의혹인 것인데 오늘 김용남 후보가 직접 해명에 나섰습니다. 들어보시죠.
그거는 사실과 다릅니다. 사실은 이 자리에서 세세하게 말씀드리기 어려운 저희 집안에 좀 복잡하고 그런 사정이 좀 있습니다만 사실과 다른 얘기를 좀 한 것 같습니다. 배당하고 이런 거는 받으신 바가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네. 그 다른 녹취를 들어보면 후보님께서 배당 다 내 거다 이렇게 말했다는 녹취가 있었거든요. 그거는 제가 언제 녹음이 된 건지 지금 자세한 기억은 없는데요. 제가 아마도 그게 저도 골치가 아팠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매각하거나 하려고 조금 과장된 얘기를 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김용남 후보의 본인의 육성이 담긴 녹취가 한 매체를 통해서 보도가 됐죠. 배당금 다 내 거다. 몇 억씩 들어온다. 뭐 이런 등등의 발언이에요. 자, 여기에 대해서 후속 보도가 어제 또 매체를 통해서 전해졌는데 김용남 후보의 동생이란, 그러니까 당시 농업회사법인 대표였습니다. 자, 형에게 대해서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자기는 정치할 사람인데 대부업하는 게 어쩌고 저쩌고 내 이름 갖고 차명으로 다 한다니까. 농업법인인가 뭔가 그걸 내 명의로 했다? 그걸 대부업체에 투자한 걸로 해서 남의 명의 이용하니 아무리 동생이라도 짜증난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글쎄 지금 김용남 후보가 좀 전에 그 해명하신 부분 가지고는 아무래도 조금 더 해명이 필요한 것 같다라고 저도 느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 실제 차명인지 또는 이 지금 동생의 어떤 녹취가 좀 전에 말씀하신 것과 좀 사실과 다르다라고 하는데 그럼 어느 부분이 좀 사실이 좀 다른지 조금 더 구체적인 설명을 내놓으셔야 될 것 같고요. 저희도 지금 제 뭐 개인적인 그 추측입니다만 아마 당에서 이 공천하는 과정 속에서 이런 부분들까지 세세하게 검증은 하지는 못했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 정도로 지금 갑자기 나온 이 문제가 이렇게 결코 간단치는 않아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일단은 후보자가 먼저 1차적으로 좀 자세한 설명을 좀 내놔야 될 것이고요. 그 설명도 당에다가도 똑같은 설명을 좀 해주셔야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것이 생각입니다. 아직은 해명이 좀 부족해 보인다라는 지적이셨어요. 자, 의혹은 이거예요. 그러니까 김용남 후보의 동생이 대표로 있는 농업법인에서 대부업체를 운영했는데 사실상 그게 김용남 후보 것 아니냐 이런 의혹인 거죠. 근데 그 녹취가 김용남 후보의 녹취가 대부업체가 장사가 조금 잘 될 때도 있고 덜 될 때도 있고 그런데 배당은 어차피 다 내 거니까 또 사무실 직원 이름만 빌려서 대표이사를 해놓은 거야. 이 보좌진, 전직 보좌진을 대표이사로 앉혀놓은 또 그 차명 의혹인 겁니다. 김용남 후보가 이번 재산 신고에서 120억 원의 재산을 신고해서 재산이 다 어디서 났나 했는데 혹시 이 대부업체 운영 등등을 통해서 얻은 수익이 아닌가라는 그런 의혹까지 제기가 되고 있는 거죠. 자, 지금 5명의 후보가 맞붙어 있는 평택을 지금 조국 혁신당은 이런 반응을 내놨더군요. 함께 보시죠. 낮에는 민주당 후보, 밤에는 차명 사채업자 김 후보의 거취 숙고, 민주당의 감찰을 촉구합니다. 남의 당 후보한테 제가 막 결단하라 이렇게까지 제가 말씀드리고 싶지는 않고요. 다만 국민들 입장에서는, 평택 시민들 입장에서는 내 표가 사표가 되지는 않아야 되겠죠. 제가 듣기로는 여러 가지 그 개인적인 또 가족들의 또 사연까지 또 얽혀져 있는 것 같은데 그 설명을 좀 들어보시고 조국 혁신당이 우리 당에 대해서 윤리 감찰을 하라 마라 하는 왜 그런 다른 정당에 대해서 왜 이래라 저래라 하십니까? 그냥 본인들의 얘기는 하십시오. 예, 저 두 후보 간에 저런 설전이 있는 걸 보니까 단일화는 좀 어려워 보이는데 홍석준 의원님. 자, 친동생을 바지 사장으로 내세웠다. 낮에는 민주당 후보고 밤에는 사채업자입니까? 이런 지적을 했습니다. 김용남 후보가 지금 굉장히 공경에 좀 빠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전에도 물론 조국 혁신당으로부터 조국 후보로부터 많은 비판을 받았었죠. 특히 국민의힘에 있을 때 그동안 있었던 뭐 여러 가지 발언에 대해서도 뭐 사과하라 뭐 이런 식으로 됐는데 그때와는 지금은 완전히 차원이 다른 것 같습니다. 지금 김용남 후보가 지금 해명을 하고 있는 것도 지금 이제 좀 맞지 않는 게 처음에 이 대부업 이슈가 나왔을 때 원래 동생이 하는 것을 동생 도와주기 위해서 그걸 받아서 뭐 이렇게 했다. 그래서 뭐 실질적으로는 이득도 나지 않았고 폐업을 했다. 이렇게 했는데 알고 보니까 그것이 아니고 오히려 적극적으로
김용남 후보가 농업법인으로부터 투자를 해서 대부업을 하면서 동생 명의로 했다. 그리고 일정 부분 수익이 났고 최근에서야 이제 폐업을 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드러나니까 지금까지 해명도 지금 앞뒤가 맞지 않는 이런 식으로 된 것 같습니다. 특히 이 대부업 관련 행 같은 경우는 굉장히 법에 좀 엄하기 때문에 이 차명을 했다면은 굉장히 엄한 어떤 그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 김용남 후보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곤란한 입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뭐 사실상 영업을 하지 않았었다라고 얘기했습니다만 대부업 면허를 갱신해야 되거든요. 최근에 대부업 면허가 갱신된 걸로 봐서는 이 사업체를 접으려는 의도가 없었던 것 아니냐라는 의혹까지 추가로 제기가 되면서 김용남 후보에 대한 여러 공격이 지금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좀 더 적극적인 해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선거의 여왕으로 불렸던 박근혜 전 대통령 어제 대구 칠성시장을 찾은 데 이어 내일은 충북과 대전을 간다고 합니다. 예, 사실상 거의 선거대책위원장처럼 지금 활동하고 있는 것 같은데 어제 현장부터 확인하시죠. 예, 홍석준 의원님. 네. 박근혜 전 대통령이 후보 같아요. 저렇게 악수를 하자는 분들이 많으시네요. 예, 화면에 보였던 칠성시장은 대구에서 서문시장 다음으로 큰 시장입니다. 여러 가지 채소라든지 뭐 여러 가지를 파는데 이번에 그 박근혜 대통령께서 정말 오랜만에 시장 방문을 하신 것 같습니다. 특히 서문시장은 비교적 자주 방문하셨지만 칠성시장은 정말 오랜만에 방문하신 것 같은데 지금 대구 민심은 그동안 국민의힘에 대한 어떤 실망 등으로 김부겸 후보의 지지율이 예년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좀 높았습니다만 최근에 추경호 후보로 결정되고 난 다음에 추경호 후보 쪽으로 많이 이제 그 보수 결집이 일어났는데 이번에 박근혜 대통령께서 이렇게 칠성시장에 나옴으로 해서 이번 대구시장 선거에는 좀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나 예측이 됩니다. 그렇군요. 어제 대구 칠성시장에 이어서 내일은 충북 어머니 유경수 여사의 생가를 방문하고요. 또 대전 이장우 대전시장 후보의 사무실도 간다고 합니다. 퇴임 이후에 첫 방문이라고 하는데 사실 박근혜 전 대통령 하면 대전은요 라는 단어가 떠오르실 겁니다. 20년 전입니다. 한참 전의 얘기인데 다시 이 한마디가 회자가 되고 있습니다. 당시로 돌아가 보시죠. 신경을 손상을 안 당했어요. 아주 기적적으로. 그때 그래갖고 지금 현재 그 모양을 유지하실 수가 있었거든요. 살짝 비켜갔어요. 아주 정말 천운이었죠.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설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여러분께서 저를 지켜주셨기 때문입니다. 테러를 당해서 생사의 기로에 서 있을 때 저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셨습니다. 자, 성치은 부대변인. 2006년이었어요. 벌써 20년 전에 지방선거 유세 중에 커터칼 피습을 당한 다음에 병원에서 깨었을 때 대전은요. 이 한마디로 열세했던 대전의 그 판세를 뒤집었다는 얘기가 있었고 총선 유세 때 2012년도에 이렇게 손에 붕대를 감고 악수를 하던 장면. 어제 또 칠성시장 유세 과정에서 그 전에 발목을 다쳐서 발목에 또 압박분대를 하고 지금 나왔다고 해요. 어제 보니까 걸어다니는 모습이 좀 부자연스럽긴 하던데 자 이런 모습들을 보면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렇게 전국 유세하는 게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이게 표에 도움이 된다고 봐서 이렇게 유세 요청이 있는 거겠죠? 도움이 안 되지는 않겠죠. 근데 저는 판세를 뭐 뒤집을 만한 변화를 이끌어내질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렇게 지지 유세를 계속해서 국민의힘이 요청하고 있는 거는 지금 국민의힘이 기존에 봤던 그 뭐 콘크리트 보수층이라고 하는 그 표조차도 못 받고 있다고 판단을 하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보수 진영 국민의힘이 이번 공천 과정에서 뭐 잡음도 많았고 그런 것들 때문에 또 지금 윤 어게인, 뭐 절윤 이걸로 메시지가 또 갈리고 있고 이런 것들 때문에 보수표가 결집이 되지 않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그러면 이 보수표 결집을 좀 해줄 수 있는 상징적 인물이라고 생각을 해서 판단을 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또 이례적으로 대구 이 지역 이외의 지역까지 지금 지지 유세를 요청한 것 같은데 예. 글쎄요, 뭐 전 박근혜 전 대통령을 보고 반가워하시는 보수 유권자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만 현재 잡혀 있는 흐름을 뒤집을 정도의 힘은 없을 것이다. 오히려 박근혜 전 대통령을 대구 이외의 지역까지 이렇게 불러야 할 정도로 전국에서 선거 분위기가 좋지 않다는 것을 국민의힘이 자인하는 꼴이다. 국민들께서 지금 국민의힘 보수 상황이 좋지 않구나라는 거를 박근혜 대통령의 등장으로 인식하시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예, 정관재 전 대변인. 예. 발목에 압박봉대를 감고까지 이렇게 선거 전에 뛰어든 거. 사실 이렇게 되면 전직 대통령이 이렇게 특정 정당에 또 유세를 가는 게 바람직하냐는 또 지적도 있어요. 그럼 문재인 전 대통령도 뭐 부산이나 경남 다니면서 지지 유세하는 게 좋냐? 또 이런 또 얘기도 있더군요. 네. 유세 참여를 결정하시기 전에 집에서 좀 다치셨다고 하죠. 네. 그래서 발목이 불편해서 압박붕대를 메고 칠성시장에 직접 나왔다고 하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전직 대통령의 정치, 현실 참여 정도가 어느 정도 돼야 되느냐 이런 논란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실 보수의 위기입니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지방 권력까지 민주당에 내주게 될 경우에 정말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의 독주를 막을 수 없다라는 절박한 위기의식이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선 정말 한 표라도 더 투표장에 보수 지지자들을 끌어내야 하는 게 국민의힘의 최대 목표일 텐데 그 과정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이번에 참여하신 것 같습니다. 예, 10가지 주제 모두 만나보셨습니다.